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접종이 전국의 요양병원과 보건소 등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등 5,200여 명이 1차 접종 대상자입니다. 5만 8천 명분의 화이자 백신도 항공편으로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5곳의 예방접종센터로 이송됐고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와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등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미국 백악관 자문위원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3월 중순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37일 만에 백신 5천만 회분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르면 올여름 휴가 전에 디지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1개월여 만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역사적인 국내 백신 1호 접종은 서울 노원구 보건소에서 6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맞았는데요. 요양병원에서 일하느라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야 안심된다며 정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국내 1호 접종자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61살 이경순 씨였습니다. 접종 대상자 가운데 보건소에 제일 먼저 도착해 기다리다 예진을 마친 뒤 의료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전 8시 45분, 다시 한번 실명을 확인하고 왼쪽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해요? 네, 이경순입니다. 왼쪽 어깨에 접종할 거니까 팔 걷고 주시고요. 의료진은 냉장고에서 꺼낸 백신 용액을 주사기에 나눠 담은 뒤 소독한 이 씨의 팔에 주사를 놓고 다시 접종 부위를 소독했습니다.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았어요. 좀 이게 좀 긴장은 됐는데 괜찮았습니다. 잔뜩 몰린 취재진의 당황해 내내 굳은 표정이었지만 접종을 마치고 나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일했다는 이 씨.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진짜 솔직히 1년 동안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근데 백신을 맞으니까 일단은 안심되고 또 이제 이렇게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이제 노력해 주신 정부나 구청이나 보건소 진짜 감사드리고요. 접종이 끝난 뒤 대기 장소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도 살피고는 특별한 증상 없이 활짝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한 반응 지금 현재 없고 평상시 컨디션하고 똑같습니다. 전 국민이 빨리 맞으셔서 단체 면역 생겨서 우리도 전부 다 마스크도 좀 벗고 생활도 좀 하고 1호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게 맞게 돼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1호 접종을 한 간호사 강소현 씨도 감개무량합니다. 1년 동안 힘겨운 나날을 보냈는데 무사히 주사를 맞고 가는 분들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차오릅니다. 우선 1년여간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다들 정말 고생이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첫 접종을 시작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접종 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코로나19 발생 13개월 만에 드디어 시작된 백신 접종.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국민 모두의 염원이 담긴 역사적인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부산에서는 노인요양원 간호사가 코로나19 백신 공식 1호 접종자로 기록됐습니다.
부산시는 온화노인요양원 간호과장인 김순희 씨를 시작으로 부산 지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접종자인 김 씨는 독감 백신보다도 느낌이 없어 전혀 아프지 않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산시는 1차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 187곳에 19,800여 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접종을 마치고 요양시설 102곳에 3,300여 명은 다음 달 31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요양병원에서는 입소자와 의료진에 대한 백신 접종으로 종일 분주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우려보다는 안심하는 모습이었고 또 모두를 위해 백신 접종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예진표 작성 후 꼼꼼하게 의사 문진을 받습니다. 강원도 춘천 첫 백신 접종은 노인 전문 병원에 입원 중인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겁을 내시는 모든 분께 확신을 주고 싶어서 1등으로 자신 있게 저가 신청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어야죠. 혹시 모를 부작용을 우려한 의료진도 안심했습니다. 맞은 분들 모두 부작용이나 특이 증상 없다는 거에 안도감을 느끼고 저 또한 맞아보니까 우리가 좀 우려했던 걱정되는 부작용이나 통증이나 이런 거 없이 잘 맞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주사 자체에 대한 통증도 여느 백신 주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아 보셨잖아요. 그 독감 백신 맞는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주사 바늘이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전 9시를 전후해 전국 290여 개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진 첫 백신 접종.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가 백신을 맞았고 사실상 모두 1호 접종자가 됐습니다. 첫 백신 접종자들은 백신 접종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의료진들 생각하면 우리가 후방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빨리 예방접종 획득해서 그 의료진들이 빨리 거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 접종 현장을 찾아 예방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네, 1호 접종자를 놓고 대통령이 맞아야 한다라는 정치권 논란도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국민 접종 순서에 맞춰 4월 이후 접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꼽아 기다려온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 서울 마포 보건소를 직접 찾았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예방접종 실시 계획을 보고받은 뒤에는 백신 접종자가 이동할 동선을 직접 따라 움직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정해진 날이 조금 열도 나는 것 같고 몸 증세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다음에 좀 해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요. 다시 날짜를 잡아줍니다. 접종 순서에 따른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에는 마포보건소 1호 접종자의 백신 접종 현장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1호 접종이신데 접종하는 거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예, 영광입니다. 문 대통령은 접종 현장 참관 뒤 SNS에 함께 회복하는 봄이 다가왔다면서도 방역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1호 접종자가 돼야 한다는 공방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1호 접종 대신 1호 접종을 참관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불안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굳이 먼저 맞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 일반 국민의 접종 순서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은 만 65세 이상 연령층이 백신을 맞는 오는 4월 이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물량은 국제 백신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공급받은 5만 8천 명분입니다. 백신은 공항 도착 직후 수송 차량에 실려 국립중앙의료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등 5개 접종센터로 배송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주말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병원 종사자 300명에 대해 접종을 시작하며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다음 달 20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됐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영업시간 제한도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재확산의 위험이 여전한 만큼 백신을 맞더라도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300에서 400명대 확진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언제든 재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에는 위험 요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려스러운 요소입니다. 최근 이동량까지 늘면서 개인 사이 접촉 위험마저 커졌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그대로 유지한 이유입니다.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역조치 완화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특히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보통 한 2, 3주 정도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이후에 너무 안심해서 방역 수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는 물론 사업장은 2주 동안 영업이 금지됩니다. 또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바꾸는 개편 초안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에서 3월 중순쯤 변이로 인한 확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백악관 자문위원인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마이클 오스터홀름 소장이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37일 만에 백신 5천만 회분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재확산을 여러 차례 경고해온 오스터홀름 소장. 3월 중순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발 변이가 열흘마다 2배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변이가 퍼지는 시간을 고려하면 3월 셋째 주가 될 무렵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 보호막을 제공하기 위해 2차 접종을 늦추고 한 차례 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보급은 지난주 날씨 탓에 주춤했다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Accelerated vaccine shipments are occurring and vaccination appointments are being rescheduled and expanded to accommodate those canceled last week. 백신 접종은 지금까지 6,600만 회분이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는 40일이 채 안 됐지만 5천만 회가 접종됐습니다. 취임 당시 제시한 100일 내 1억 회분 접종 목표는 속도를 고려하면 더 빨리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We're going to launch a massive campaign to educate people about vaccines, that they are safe and effective, and where to go to get those shots in the first place. 특히 존슨앤든존슨의 백신이 긴급 사용을 승인받게 되면 백신 접종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만큼 접종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대로라면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다음 달이 고비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변이 확산, 어느 쪽이 속도를 더 내느냐가 싸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의 정상들 모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백신 접종 증명서가 아마도 여름 전에는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 EU 정상들의 화상회의 뒤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EU 정상들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in Punkt, der wichtig war noch als letzter Punkt, war der digitale Impfnachweis. Hier sind sich alle einig, dass wir so etwas brauchen. 메르켈 총리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약 3개월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여름 전에는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Wir haben uns in Deutschland ja entschieden, dass wir einen solchen nationalen Impfausweis entwickeln. Die Grunddaten dessen, was dieser Impfausweis enthalten muss, sind durch die Europäische Kommission und die Mitgliedstaaten definiert. 메르켈 총리는 EU 집행위원회가 이미 일부 기술적인 예비 작업을 했지만 이 같은 디지털 증명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는 제3국 국민이 EU로 여행을 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EU 회원국 사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백신 여권 도입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이번 회의에서 합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메르켈 총리가 입장을 완화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아직 많지 않고 접종자들이 백신을 맞은 뒤에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백신 정서 도입은 시기상조란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관광산업을 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백신 여권 도입을 원했습니다. 스웨덴 등 EU 일부 회원국은 이를 도입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회의 뒤 발표한声明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에 대한 작업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추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검증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양사는 2회 접종하는 자사 백신의 3차 추가 접종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된 변이 등에 대해 백신의 접종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지 소규모 임상시험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지난해 백신 초기 임상에 참여해 백신을 맞은 지 6에서 12개월가량 된 임상 참가자 중 최대 144명에게 3차 투여를 하고서 변이에 대한 중화 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추적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약 13개월 만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일상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랐습니다. 이제는 300~400명대에서 계속 정체하고 있는 모습인데 확진자가 확 줄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현 상황을 보다 안정화시키려면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확진자가 줄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방역 조치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감소세를 더 크게 감소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방역 조치들이 확진자가 감소하면 그거에 맞춰서 확진자가 방역 조치 자체도 또 감소시키는 이런 경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효과가 감소세를 더 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는 종료를 이틀 앞두고 있었던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계속되는 건데요. 이번 조치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당한 조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더 어떤 방역 조치를 완화를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부적절한 방역 조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러한 감소세를 더 크게 유지를 하려면 확진자가 줄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감소세를 더 크게 감소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확진자가 줄고 있다고 해서 방역 조치까지 완화를 하게 되면 그 비율만큼 이러한 감소세는 더디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연장하는 게 타당하고 더불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완화한 그런 방역 조치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이기 때문에 이 두 조치 모두 그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코로나19 백신 정말 맞아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맞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일정 부분 각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은 효능이나 안전성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감염병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실제로 백신을 맞은 것과 안 맞은 것을 비교를 하면 일단 백신을 맞는 게 잠재적 우위에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를 하셔서 우리나라의 집단 면역이 빠르게 형성이 돼야지만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효능도 효능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WHO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지금 현재 1억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았거든요. 아직까지 사망에 이를 만큼 중대한 이상 반응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국민들께서 이런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하시지 말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 쓰기나 거리 두기 같은 개인 방역이 느슨해지면 안 된다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백신을 맞은 후 지켜야 할 수칙 어떤 게 있을까요? 백신 접종 전후를 구분하지 말고 지금의 방역 수칙은 그대로 지키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백신 접종을 받으신 후에도 일정 비율의 접종자 중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백신 접종을 안 맞았을 때보다는 접종을 맞은 다음에는 감염이 일어나도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백신 접종 맞고 감염이 일어나도 임상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한테 그 바이러스를 전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타인을 위해서 방역 수칙 계속 지키셔야 하고요. 더군다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확산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더 높은 비율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감염이 일어나도 임상 증상 자체를 좀 가려주기 때문에 중증으로 이완되는 케이스는 크게 낮춰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렇게 다른 백신 미접종자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개인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전 국민의 70% 정도에게 백신을 접종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봤는데요.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는 접종 목표를 80에서 85%까지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미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도미노가 이렇게 차례대로 쓰러지려면 계속 이 순차적으로 어떤 접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백신 접종을 맞게 되면 실제로 이 중간중간에 있는 도미노가 없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현재의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다 보니까 이러한 효과가 실제로 더 적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파를 더 높게 시키다 보니까 도미노 현상을 실제로 막아주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미국 같은 곳에서는 지금 집단 면역 기준을 80에서 85%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백신 개발 진행 상황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타겟이라고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를 변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유전자 배열을 바꾸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파이저나 모더나 같은 곳에서도 이런 연구들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파이저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이제 2회 접종을 하게 되는데 3차 접종을 하면 실제로 항체가는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교차 면역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적인 접종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GSK 같은 대표적인 글로벌 제약사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백신을 만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향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확한 절차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온 국민의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과학문화 전문기관으로서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과감한 내부 개혁은 물론 정책 역량을 높여서 재단의 신뢰도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로운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취임 일성은 과학문화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내부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성과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조직과 업무를 개편하고 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사업 계약할 때 선정 평가하는 위원들 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풀이 이제 그전에 있던 아름아름하는 지원 많은 이렇게 전문가들 활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를 3개 분과 전문위원회를 두고 그분들이 이제 운영위원들을 저희한테 추천하도록 만들었어요. 정책 기능도 크게 강화됩니다. 과학문화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올해 안에 대대적인 연구와 조사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단이 직원 비위와 내부 고발 등 극심한 내용을 겪었던 만큼 대대적 개혁 의지에 과학계의 기대가 남다릅니다. 과학창의재단이 그동안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사와 행정 그리고 운영의 모든 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제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재단은 오는 6월까지 혁신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주력하고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확립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사전 계약 첫날 국내 완성차 신기록을 썼습니다. 현대차는 25일 사전 계약을 시작한 아이오닉5의 계약 대수가 23,76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기존 최다 기록인 6세대 그랜저 부분 변경 모델보다 6,000대 넘게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독도 바다에서 보기 드문 10종의 해양생명 자원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도 주변 해역 미발굴 해양생물 확보와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 발견으로 추정되는 선형동물 8종과 국내에서 기록되지 않은 해양생물 2종을 찾았다고 알렸습니다. 또 이 가운데 9종은 1cm 이하 크기의 선충류로 원생동물이나 박테리아를 섭취해 바다 바닥인 저서 생태계의 먹이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생물자원관은 이번에 발견된 해양생명자원 10종이 국제적인 신종이나 미기록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투고할 계획입니다. 미국 법원이 1968년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포했던 북한에 대해 23억 달러, 2조 5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장기간 얼어붙었던 북미 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8년 1월 23일 북한 동해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치됐습니다. 납포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나머지 82명은 억류됐습니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령의 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이들을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생존한 선원들과 유족은 북한에 납치된 기간 고문과 가혹행위,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며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북한에 대해 23억 달러, 2조 5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원과 유족에게 모두 11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북한 정권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을 11억 5천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미 법원이 북한을 상대로 내린 배상 명령 중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은 소송 과정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미국의 배상 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판결이 북미 관계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미국이 이를 대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외교관과 그 가족이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자 직접 수레를 밀며 국경을 건넌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들은 짐과 아이들을 태운 수레를 직접 밀며 두만강 철교를 건넌 뒤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페이스북 계정에도 해당 사진을 올리고 이들이 평양에서 34시간가량 기차와 버스를 타고 함경북도 나선시까지 온 뒤 여기서 1km 이상 수레를 밀며 국경을 건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1년 넘게 닫혀 귀국길이 길고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국경을 건넌 뒤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에서 다른 외교부 동료들을 만나 버스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으로 이동했고 다음 날인 26일 오전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에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5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제 국내에서도 이 코로나19 백신의 첫 접종이 시작이 됐죠.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코로나19 종식이 좀 더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백신 접종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오는 4월이면 이 봉쇄를 완전히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지난 주말부터 일상 복귀 조치라는 이번 이 단계를 가동을 했는데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나 또 이 감염이 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이 그린 패스라는 이 허가증을 발급을 받으면 헬스장이라든가 수영장, 영화관 등 이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강력한 봉쇄 조치와 함께 이 백신 접종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10,000명대에서 3,000명 안팎까지 크게 떨어졌는데요.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접종률이 85%에 달하면서 이 고령층 확진자와 중증 환자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한 사람이 거의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아마도 3월 말까지는 16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4월이면 완전한 개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일상 복귀가 정말로 가능할 거라는 이런 기대가 생기는데요. 영국에서는 해외여행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주에 오는 6월까지는 이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모두 해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이 5월 17일까지는 해외여행이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의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 그러자 영국 국민들이 올여름쯤이면 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게 됐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곧바로 항공권 예약으로 이어졌는데 실제로 이 존슨 총리의 발표 직후에 몇 시간 만에 영국 내 항공권 예약률이 무려 337%나 급증을 했고요. 또 이 휴일 패키지 항공권의 경우는 예약이 630%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 4단계에 걸친 이 봉쇄 해제 로드맵이 아주 차질 없이 잘
잘 진행이 되어야만 여행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또 이제 각 단계마다 이제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봐야지 그때그때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네. 영국 정부가 6월까지는 봉쇄 조치 해제라는 로드맵을 발표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그렇다고 마스크를 바로 벗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백신을 일단은 2번에 걸쳐서 맞게 되면 1차와 2차 접종 사이에 기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이 항체가 형성되는 데까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앞서 전문가의 얘기로도 들어봤지만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는 8주에서 1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맞도록 되어 있는데 네. 여기다가 또 항체가 만들어지는 데는 2차 접종을 다 한 후에 한 1, 2주 정도 더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1차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 효과를 보려면 5월이나 6월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또 이 항체가 형성이 되더라도 마스크는 계속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부의 계획대로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더라도 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라던가 또 이 변이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예. 개인별로도 또 면역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접종한 사람들의 이 면역 효과가 100%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이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마스크를 벗는 날이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김정기 교수님도 백신 접종자가 오히려 네. 바이러스를 더 퍼뜨리는 그런 트로이 네, 목마 맞습니다. 효과라는 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청자들이 주목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 지난 18일에 나사의 화성 탐사 로버죠. 이 퍼서비어런스가 무사히 화성 표면에 도착했다. 이런 소식 저희도 보도로 전해드렸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 퍼서비어런스가 녹음한 화성의 소리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먼저 이 소리를 들어보고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영상은 사실 많이 봤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소리까지 들리니까 화성에 갔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깃발이 좀 펄럭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이 바람 소리 같은 이 소리가 나는데 이 퍼서비어런스가 2대의 마이크로 녹음을 한 뒤에 지구로 이 소리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네. 같이 든 기계음을 제거하자 이런 바람 소리가 나는 건데요. 예. 화성에는 아주 희박하지만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상 현상이 일어나고 바람도 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퍼서비어런스가 이 바람 소리 영상과 함께 또 이 착륙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찍어서 또 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네. 네. 이번에 공개된 건 이 퍼서비어런스가 화성 대기권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하강하고 착륙하는 것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가장 까다롭고 위험도가 높아서 공포의 네. 7분으로 불린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착륙에 네.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퍼서비어런스가 지난해 7월 30일에 발사가 됐고요. 7개월 만에 이렇게 화성에 안착을 했는데요. 앞으로 2년 동안 이 화성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예. 네. 퍼서비어런스의 앞으로의 임무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우리 국내에서도 우주 탐사 분야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이번에 1단 엔진 연소 시험에 또 한 번 성공을 했습니다. 예. 지난 1월 말에 이 1차 시험에서 30초 연소에 성공을 했고요. 이번 2차 시험에서는 연소 시간을 100초까지 늘리는 데 성공을 한 거죠. 이 누리호 개발에는 이 1단 엔진이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핵심적인 기술로 꼽힙니다. 네. 이 30톤급의 1단 엔진이 우리 기술로 만든 75톤 엔진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엔진들이 하나로 묶여서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점화가 돼야 되고 네. 불꽃을 내뿜을 때도 서로 영향을 주거나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예. 또 같이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고르게 성능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술 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으로 꼽혀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100초 연소에 성공을 하면서 사실상 이 엔진 개발은 거의 다 왔다 이런 평가인데요. 네. 3월 말로 예정된 이 130초 연소에 최종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이제 1단 엔진 개발은 완료가 됩니다. 누리호는 오는 10월에 1차 시험 발사에 나선 뒤에 내년 5월에는 실제로 이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누리호 소식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요즘 화성 탐사 소식 보면서 많이 부러웠거든요. 네. 언젠가 우리나라도 우주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리디스크 환자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장기적으로는 수술을 받은 환자와 비교해 삶의 질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천기 교수 연구팀은 허리디스크 환자 128명을 분석한 결과 수술을 받은 그룹과 운동과 약물, 물리치료만을 받은 그룹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수술을 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통증이 빠르게 나아졌지만 2년 뒤에는 두 그룹 모두 통증이나 삶의 질이 비슷하게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름 개선에 널리 쓰이는 보톡스를 맞춤형 치료 단백질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미 하버드대 연구팀은 보톡스 유전자를 편집해 신경 재생이나 성장 호르몬 조절, 염증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치료용 단백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된 단백질은 표적을 인식하는 능력이 기존 치료용 단백질보다 최고 1,100만 배나 높아 치료 효과가 크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면역 반응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가라앉히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다음 달부터 전파 망원경 관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과학관은 3월 1일부터 2달간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파 망원경 구동을 시연하고 태양을 관측한 결과를 음향으로 변환해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휴일과 주말에 하루 3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파 망원경은 우주 공간의 전파를 수신하는 망원경으로 광학 망원경으로는 보기 어려운 우리 은하의 나선팔이나 초신성 잔해 등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수리계산 과학연구단 안에 의생명 수학그룹을 신설했습니다. 의생명 수학그룹은 불안정한 일주기 리듬을 규명해 수면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의생명 수학그룹을 이끌 그룹장으로는 김재경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네이버가 웹브라우저 웨일을 기반으로 한 화상회의 기능 웨일온을 출시했습니다. 네이버는 웨일온에 대해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웹브라우저 툴바에서 바로 켤 수 있는 화상회의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대 500명이 동시에 회의 시간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냄새를 맡으며 살아가죠.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무려 1조 가지의 냄새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고 또 기억이나 감정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후각에 담긴 과학의 비밀에 대해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갓 태어난 아기는 색을 구별하지 못하며 적어도 생후 6개월은 지나야 사물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각만큼은 매우 예민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냄새를 통해 엄마에게 친감을 느끼며 낯선 이를 알아챌 수 있죠. 그래서 후각을 가장 원시적인 감각으로 부르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감각기관이지만 지나치게 과소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유기체의 감각 중 가장 천박하면서 없어도 되는 감각으로 후각을 꼽았으며 지난 2011년 미국의 한 광고 회사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기계장치와 후각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설문조사에 16살부터 22살의 응답자 절반 이상은 코를 포기하는데 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과연 후각은 우리에게 스마트폰보다 불필요한 존재일까요? 고대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크 레티우스는 후각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음식에서 빠져나온 냄새 원자들이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새를 가졌는데 코 속에 딱 맞는 모양의 구멍에 들어감으로써 냄새로 인지된다는 것이죠. 귀여운 상상 같지만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후각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냄새의 근원을 제공하는 것은 해당 물질로부터 확산해 나온 휘발성의 밀입자인데 이들이 공기 중에 섞여 코 안으로 들어가면 후각 상피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후각 상피세포는 코 속의 점막에 위치한 일종의 센서라고 볼 수 있어요. 후각 상피세포에는 각각의 냄새 분자와 결합하여 이를 감지할 수 있는 후각 수용체가 있는데 인간의 경우엔 그 수가 약
10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후각 수용체는 대뇌 안쪽에 있는 변연계까지 영향을 주는데요. 변연계는 뇌에서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향기를 맡으면 단순히 그 향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의 감정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또 음식의 맛이 냄새로 저장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수용체들이 경험 때문에 반응하는 냄새 입자를 기억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김치 냄새를 맛있다고 느끼지만 외국 사람들은 꺼릴 수도 있는 것이죠. 즉 후각은 문화와 교육 환경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냄새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바삭하게 튀긴 치킨 냄새나 삼겹살이 구워지는 냄새는 모두가 좋아하죠. 길거리 지나거나 시장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에 배고프지 않아도 갑자기 식욕이 확 들고 나는데요. 이는 왜 그런 걸까요? 음식물의 당과 아미노산은 열을 받으면 서로 결합하는데 이때 독특한 향기가 나는 휘발성 화합물이 생깁니다. 이 화합물들이 맛있는 냄새라고 인식하는 향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순간 냄새가 사라지면 음식의 세계도 정말 단조로워지겠죠? 후각은 맛에 관여할 뿐 아니라 사랑의 묘약 같은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이성에게 좋은 향기가 난다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개인마다 독특한 채취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살냄새라고 부르는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 존재하는 MHC라는 물질 때문에 나는 것으로 개인마다 다른 냄새를 나게 한다고 합니다. 맥클린톱 박사는 서로 다른 MHC 타입을 가진 남성 6명에게 48시간 동안 같은 셔츠를 입혀서 그들의 채취가 셔츠에 흠뻑 배게 하고는 미혼 여성들에게 이 셔츠의 냄새를 맡게 해 가장 끌리는 냄새가 어떤 것인지 점수를 매기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여성들은 유전적 특성, 즉 MHC 타입에 따라서 서로 다른 냄새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여성 지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냄새는 자신의 아버지의 MHC 타입과 비슷한 남성이었다고 하네요. 즉 우리가 어떤 이를 처음 만났음에도 낯설지 않게 인식하고 그에게 끌리는 이유가 우리 유전자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후각이 아직도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이런 로맨틱한 실험 외에도 현대과학에서 후각은 나름대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자코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종류의 냄새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나 마약을 탐지하고 질병을 진단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사에서는 우주정거장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승무원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우주정거장 내 유해한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전자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연구진이 날숨을 이용해 폐암을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의료용 전자코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날숨을 통해 폐 속 암세포를 감지하는 전자코와 폐암 환자를 판별하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것인데요. 초기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힘든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후각에 관련된 과학적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후각은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이제는 볼 수 있겠죠? 그럼 궁금한 에세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세이였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은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리거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